살기 위해 은행에 빚을 졌는데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집 빼앗기고 통장도 못 쓰고 아르바이트도 못하는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빚 깎아주면 나도 안 갚고 기다릴래. 정말 어이가 없죠. 한번 빚쟁이가 되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한테까지 그 고생이 이어져요. 이런 무서운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간담회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 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주고, 그럼 앞으로도 7년 안 갚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듯하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7년 지난 다음에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못 받는 거 탕감해 주자니까 왜 해주냐? 해주지 말자. 나는 갚고 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점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보수 진영들이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집값이에요. 이런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100채가 있다면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 살 수 있는 집은 딱 6채예요. 이런 나라는 비정상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려고 해도 집 때문에 못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칼을 뽑았어요. 6억 넘는 집 투기를 완전히 막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정책 발표 후 딱 일주일 만에 계속 오르던 집값이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투기꾼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손을 놓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7년 넘게 빚 못 갚은 113만 명의 빚을 5천만 원까지 완전히 깎아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질 좋은 공공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집값을 완전히 안정시킬 계획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실 거예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끌족들이 만든 지옥이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월급쟁이가 5년, 6년만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들이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꿈이 있던 시대였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30년을 모아도 부족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영끌족들 때문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놨거든요. 이 영끌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전세 끼고 집을 하나 사요. 그러고는 그 집으로 또 전세 끼고 다른 집을 사요. 또 그 집으로 전세 끼고 또 다른 집을 사요. 마치 도미노 쌓기처럼 계속 이어가면서 집을 막 사댔어요. 나만 빨리 부자 되면 돼.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들이 집 한 채 살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또 다른 영끌족이 집값이 올랐네. 나도 빨리 사야겠다 하면서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요.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다주택자들이에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집을 사재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사는 거죠. 회사 다니는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저도 월급쟁이인데 뭐가 문제예요.
전세 끼고 집 사서 월세 받아서 대출 갚고 있어요. 집값 떨어지면 저도 망하는데 왜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리예요? 자기도 월급쟁이라면서 집 세 채나 갖고 있으면서 집값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집 한 채도 없는 젊은 직장인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김 과장 같은 사람들이 나도 힘들어라고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에요. 정말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집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들이 우리도 서민이에요 라고 하면서 집값 떨어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그 바람에 정말 집이 필요한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전세 사기까지 당하고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부모님 집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30대가 되도록 결혼 못하고 40대가 되도록 내 집 하나 없이 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끌족들은 계속 집을 사고 다주택자들은 더 많은 집을 사재기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집이 사람이 살려고 있는 건데 돈 벌려고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투기의 대상이 된 거죠. 투기꾼들과 영끌족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우리 자식들은 완전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부동산 투기를 이번엔 확실하게 막겠다고 나선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 다주택자들이 모두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어요. 그 정책이 바로 6억 초과 주택 대출 규제예요. 쉽게 말해서 6억이 넘는 집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을 수 없어요. 투기는 이제 끝이야. 라는 뜻인 거죠. 영끌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 이제 못하겠네라고 하면서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끼고 집 사고 또 전세 끼고 집 사고 하던 그 무한 반복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김 과장 같은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집을 못 사겠네라고 하면서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계속되던 부동산 투기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정책 발표하고 딱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던 게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계속 올라가기만 하던 집값이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루에 300건 넘게 팔리던 집들도 확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안 사기 시작한 거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네.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투기꾼들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광풍이 드디어 멈추기 시작한 거예요. 지방은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였지만 지방은 반대로 집값이 너무 안 올라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지방 집값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서울은 내려가고 지방은 올라가고. 이게 바로 정부가 원했던 거예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동시에 엄청난 결정을 하나 더 했거든요. 7년 넘게 빚을 못 갚은 사람들 113만 명의 빚을 5천만 원까지 완전히 깎아주기로 한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스운 소리예요.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자식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생활을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삶을 일부러 선택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코로나 때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에요. 나라에서 문 닫아라, 영업시간 줄여라, 손님 받지 마라 하면서 시킨 대로 했는데 그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출받아서 버텨라라고 했으면서 나중에 못 갚는다고 나몰라라 하는 게 맞나요?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이 정책으로 113만 명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빚 때문에 고생하던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장사 안 돼서 망한 분들,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온 거거든요.
부자들 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 편에서 생각해준 정책이에요. 이제 이 정책들이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책인 대출 규제부터 보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투기는 안 되지만 진짜 살려는 사람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6억이 넘는 집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려면 대출을 안 해줘요. 하지만 진짜 살려고 사는 사람한테는 예전과 똑같이 대출해줘요. 전세자금 대출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꾼들과 영끌족들만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안 보는 거죠. 김 과장 같은 사람이 이제 뭘 못하게 된 건지 보세요. 김 과장이 이미 집 세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을 사려고 해요. 6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마음에 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행에서 안 돼요. 투자 목적으로는 대출 안 해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김 과장이 화를 내면서 진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그럼 지금 사는 집은 뭐예요? 이미 세 채나 갖고 있으면서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김 과장은 자기 돈으로만 사야 해요. 대출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만으로는 6억짜리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기꾼들이 하나씩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진짜 집이 필요한 젊은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가 5억짜리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해요.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네, 얼마나 필요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진짜 살려고 사는 거거든요.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니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이에요. 투기는 막되, 실수요는 보호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정책인 채무탕감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빚이어야 하고요. 또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재산이 전혀 없으면 100% 다 깎아줘요.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80%만 깎아주고 나머지 20%는 10년에 걸쳐서 나눠 갚게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조건도 까다롭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 때 식당을 하던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영업시간 줄여라, 손님 적게 받아라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래도 임대료는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재료비도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갚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7년 동안 못 갚았어요. 그동안 박 사장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 3천만 원을 완전히 깎아주기로 한 거예요. 박 사장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전국에 113만 명이나 돼요. 모두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도 빚 안 갚고 7년 기다려야겠다라고 해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봐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심지어 휴대폰도 개통하기 어려워요. 직장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고요. 그런 삶을 7년 동안 살면서 받는 고통이 5천만 원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부러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두 정책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투기꾼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집값은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정책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바로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돈 빌려준 사람 편에서만 정책을 만들었어요. 은행이 손해보면 안 되고 대출해준 사람이 피해보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돈 못 갚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만든 거죠. 예전 정부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집값이 너무 올랐네. 그럼 공급을 늘려서 해결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집값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투기꾼들이 다 사버렸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구나. 투기꾼들 때문에 오르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투기를 막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거죠. 채무탕감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 안 갚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번엔 달라요. 이 사람이 왜 빚을 못 갚게 됐을까? 정말 이 사람 잘못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였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나라 때문에 망한 거였던 거죠. 코로나 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코로나가 퍼지니까 문 닫아라. 영업시간 줄여라. 손님 적게 받아라라고 했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니까 대출 받아서 버텨라라고 했어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다시 장사 잘 될 테니까 그때 갚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3년이나 계속됐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장사가 예전처럼 안 됐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줬어요. 힘드시죠? 이 돈으로 버티세요라고 하면서 현금을 줬어요. 우리나라는 뭘 했나요? 대출 받아서 버텨라고 했어요.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빚을 지게 만든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대가로 빚쟁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진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이번엔 집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언제까지 집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김 과장 같은 다주택자들이 집값 떨어지면 우리가 망해요라고 하니까 그럼 집 좀 팔세요. 꼭 세 채나 가지고 있을 필요 있나요라고 한 거예요. 예전 정부 같으면 김 과장 말을 들어줬을 거예요. 아, 그럼 집값이 안 떨어지게 해드릴게요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엔 달라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 편에서 생각한 거예요. 김 과장보다는 집 없는 젊은이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정치예요. 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책들이 이렇게 의미가 큰 거예요. 단순히 집값을 내리거나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오자마자 누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바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이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보수 언론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악질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다주택자 규제하면 전월세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 논리가 뭔지 보세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야 전세 물건이 많아져서 무주택자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사든 두 채 사든 전월세 시장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미 지어진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아파트 100채가 있어요. 김 과장이 그 중에 3채를 샀어요. 그럼 남은 집이 97채죠. 김 과장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집을 못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집들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김 과장 대신에 진짜 집이 필요한 젊은 부부가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전체 집 개수는 똑같이 100채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김 과장이 집을 안 사면 전세 물건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예요. 김 과장 같은 투기꾼들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계속 투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투기하는 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김 과장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투기꾼이 아니에요. 그냥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사야 전세 물건이 많아져서 무주택자들도 좋잖아요. 참 뻔뻔하죠. 집 3채나 갖고 있으면서 투기꾼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집 사는 게 무주택자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집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더 심각한 건 언론이에요. 건설회사가 주인인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언론들이 계속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라는 기사를 매일 써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전월세도 안정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전문가들은 방송에 안 나오게 하고 대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정말 나쁜 짓이죠. 어떤 방송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나온 사람이 알고 보니 부동산 업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손해보니까 정책을 반대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방송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도 있어요. 채무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은 모르나 봐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은행 거래도 못하고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직장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요. 자식들도 피해를 봐요. 우리 아빠는 신용불량자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고통을 7년 동안 겪으면서 받는 피해가 5천만 원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누가 그런 길을 일부러 선택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코로나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에요. 정부 말 듣고 문 닫고 영업시간 줄이고 손님 적게 받으면서 버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 성공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론을 동원해서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여서 정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질 좋은 공공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지금까지 공공아파트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질이 안 좋겠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네라고 생각했죠. 이번엔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지을 공공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더 좋게 만들 거예요. 더 넓고, 더 편리하고,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굳이 비싼 아파트를 사야 할 이유가 있나? 공공아파트가 더 좋은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위스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이 3배나 많아요. 그런데 비싼 자동차를 잘 안 사요. 왜 그럴까요? 공공버스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벤츠로 만든 버스가 다녀요.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굳이 자기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지하철 의자까지 빼서 더 많이 태우려 하고 버스는 불편하고 공공시설은 다 낡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라도 빨리 돈 벌어서 내 차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공공아파트를 일부러 못나게 지었어요. 페인트 색깔도 다르게 칠하고 입구도 따로 만들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는 절대 공공아파트에 살기 싫어.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까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은 다 별로니까 우리 아파트에 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엔 완전히 다르게 할 거예요. 공공임대 아파트를 정말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 공공아파트가 이렇게 좋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굳이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무리하지 말자. 공공임대 아파트도 충분히 좋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굳이 집을 3채나 가질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줄어드는 거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지금은 100채 중에 6채만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25채는 살 수 있게 만들 거예요. 2022년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가능해요. 집값을 갑자기 확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좋은 공공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천천히 안정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혼란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계획도 있어요. 바로 LH 개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LH를 직접 불러서 혼을 냈어요. 지금까지 LH가 뭘 했는지 아세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예쁘게 정리해놨어요. 그러고는 민간 건설회사한테 그냥 팔아버렸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라가 돈 들여서 땅을 정리해놨는데 그 이익을 민간 회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죽 쑤어서 개중격이죠. 이번엔 달라져요. LH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국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거예요. 중간에 건설회사가 떼먹는 이익을 국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이 훨씬 더 안정될 거예요.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드디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으면 낳고, 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현실이 될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총력을 다해서 이 변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이런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언론을 동원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해요. 김 과장 같은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집값 떨어지면 우리가 망한다면서 정책 반대 집회도 하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도 달고 정말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국민들이 똑똑해요.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시장도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투기꾼들이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신호예요. 그런데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런 좋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만약에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해서 이 정책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다시 집을 사재기하고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우리 자식들은 평생 집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보세요. 30대가 되도록 결혼 못하고 40대가 되도록 내 집 하나 없이 사는 자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엄마, 아빠, 저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 집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자식들 말을 들으면서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한가요? 이제 그런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식들이 드디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성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해요. 거짓 뉴스에 속지 말고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정책을 지지해야 해요. 주변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폭등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도 전월세 시장엔 변화가 없어라고 설명해주세요. 채무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말해주세요. 코로나 때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진실을 알려나가면 거짓말쟁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3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용기 있게 시작한 이 변화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벌써 변화가 시작됐어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투기꾼들이 포기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질 좋은 공공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집값이 완전히 안정되고, 우리 자식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세대 때는 집 때문에 정말 힘들었겠네요. 다행히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집 때문에 아이 낳기를 미루지 않아도 되고,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이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기회를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 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분명 다를 거예요.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